한때 남미 최고의 부자 나라였던 베네수엘라. 이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 700억 원의 현상금이 걸린 세계 최대 마약왕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3일 미국은 공습을 시작했고 그를 생포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 전체가 마약 조직이 되어버린 나라를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통령부터 군 장성, 국방장관까지 모두 마약 밀매 조직의 일원이 되어 국가를 운영하는 상황인데요. 이게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미국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바로 태양의 카르텔이라는 마약 조직의 총수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2020년 현직 대통령을 마약 밀매범으로 기소한 건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베네수엘라는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중남미에서 가장 높은 생활 수준을 자랑했던 곳이었는데요. 세계 1위의 석유 매장량을 가진 산유국이었고 수많은 이민자들이 더 나은 삶을 찾아 몰려들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유했던 나라가 어떻게 마약 카르텔 국가로 전락했을까요? 전환점은 2013년 우고 차베스가 사망하고 마두로가 권력을 승계하면서부터인데, 버스 기사 출신이었던 마두로는 차베스의 측근으로 정계에 진출한 뒤 외무장관과 부통령을 거쳐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런데 2014년 세계 유가가 폭락하기 시작했고 석유 수출에 의존하던 베네수엘라 경제는 급격히 무너졌는데, 마두로 정권은 이 위기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시켰습니다. 여기서 태양의 카르텔이 등장하는데요. 이 이름은 베네수엘라 군부 고위 장교들의 계급장에 새겨진 태양 문양에서 따온 건데, 이 마약 조직이 바로 베네수엘라 군부 그 자체라는 의미거든요. 1990년대 초반부터 일부 군 장교들이 마약 밀매로 부를 축적했고 마두로 정권 아래에서 이게 국가 시스템 전체로 확산됐습니다. 미국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콜롬비아 무장혁명군 잔당들과 손잡고 연간 200톤에서 250톤의 코카인을 미국으로 밀수했다고 합니다. 조직 구조는 정권과 군부와 범죄 조직이 삼각구조로 완벽하게 결합되어 있었는데요. 군 장교들이 국경 수비와 항구를 장악해서 콜롬비아에서 넘어오는 코카인을 보호하고 밀수했고, 마두로 정권은 정치적 군사적 후원을 제공하면서 수익의 일부를 받아 챙겼습니다. FARC 같은 반군 잔당들이 실제 생산과 운송을 담당하는 구조였고, 이 시스템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연간 수십억 달러 규모였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미국 플로리다주 검찰이 추적한 결과 호화 요트부터 수백만 달러짜리 콘도에 이르기까지 마두로 일당이 돈 세탁으로 축제한 증거들이 계속 확인됐는데,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쓰레기통을 뒤지며 굶주리고 있는데 정권 실세들은 마약 돈으로 해외에서 호화 생활을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2020년 미국이 마두로에게 걸은 현상금은 처음에 1,500만 달러였는데 2026년 1월에는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00억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디오스다도, 카베요 같은 측근들도 각각 1,500만 달러의 현상금이 걸렸고, 심지어 마두로의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도 마약 밀매 혐의로 미국에서 기소됐거든요. 전직 경호원이 플로레스에 대해 증언했고 2020년 정식으로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한 나라의 영부인이 마약 밀매범으로 수배된 상황이니 정말 전례 없는 일이었죠. 이런 부패가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면 정말 끔찍한데요. 2014년부터 시작된 경제 붕괴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2018년 국제통화기금이 추산한 물가 상승률이 100만%였고 생닭 한 마리 가격이 최저임금 67년치에 해당할 정도로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했거든요. 식량 부족으로 인구의 75%가 평균 8.7kg의 체중 감소를 겪었고 2018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구의 90%가 빈민층으로 전락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자 국민들은 나라를 떠나기 시작했는데요.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전 국민의 약 27%에 해당하는 770만 명 이상이 난민이 되어 베네수엘라를 탈출했습니다. 이건 라틴 아메리카 역사상 최대 규모의 난민 위기였어요. 콜롬비아만 해도 2018년 64만 명이었던 베네수엘라 난민이 2024년에는 247만 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거든요. 전쟁도 아닌 경제 붕괴만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야 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인데요. 치안이 완전히 붕괴되면서 2017년 한 해에만 살인 사건이 2만 6천 건이 발생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89명이 살해됐는데 이건 세계 평균의 12배 수준이거든요. 2021년에는 공공 치안이 완전히 무너져서 경찰이 아니라 갱단이 치안을 담당하는 지경까지 갔고요. 식량난이 너무 심해서 2018년에는 친척과 이웃이 소년을 살해하고 인육을 먹은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여성들은 성매매로 내몰렸고 해안가에는 소말리아처럼 해적들이 나타났어요. 이런 참상 속에서도 마두로 정권은 계속 권력을 유지했는데요. 비결이 뭐였을까요? 바로 민병대 시스템이었습니다. 차베스 때부터 정부에 충성하는 민병대를 육성했는데 이들은 450만 명 규모로 군대보다 더 많았고 배급의 최우선 순위를 받으면서 반정부 시위를 진압하고 국민을 탄압하는 역할을 했거든요. 이 때문에 쿠데타가 일어나기 어려웠고 설령 군부가 움직인다 해도 이들 역시 마약 돈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마두로가 무너지면 자신들도 미국 법정에 서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은 왜 이렇게 베네수엘라에 집착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마약 밀매 차단이 명분이었지만 많은 분석가들은 베네수엘라의 석유 자원이 진짜 이유라고 보고 있는데요. 베네수엘라는 세계 1위의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품질이 낮아서 미국 기업들의 정제 기술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트럼프 행정부가 이 자원을 장악하면 에너지 패권을 쥐고 석유 가격까지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2025년 2월부터 트럼프는 본격적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시작했는데요. 마두로를 정당한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베네수엘라와 맺은 석유 협정을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서던 스피어 작전을 시작했는데 카리브해에 군함과 미사일을 배치하고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선박들을 무차별로 공격하는 작전이었어요.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미국은 3~5척 이상의 선박을 격침시켰고 115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문제는 이 공격이 의회 승인 없이 이루어졌다는 건데요. 미국 헌법은 전쟁 선포권을 의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구체적인 의회 동의 없이 군사작전을 벌였거든요. 야당인 민주당뿐만 아니라 여당인 공화당 일부 상원의원들조차 합법성 여부에 의문을 제기했고 심지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격침된 선박의 생존자들에게 전원 사살 명령을 내렸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전쟁 범죄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이 상황의 배경은 미국의 국회야. 2025년 11월에는 항모 제럴드 포드 전단이 카리브해에 진입했고 12월에는 상륙준비단 4,500명이 배치되면서 전쟁 위기가 최고조로 치달았는데요. 마두로는 450만 민병대의 총동 원령을 선포했고 중국 전승절 기념 행사에도 불참할 정도로 긴장된 상황이었습니다. 트럼프는 계속해서 마두로에게 망명을 압박했고 베네수엘라 본토 공격이 조만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거든요. 그리고 2026년 1월 3일 새벽 마침내 공습이 시작됐습니다. CBS 보도에 따르면 원래 크리스마스 당일 공격을 논의했지만 나이지리아 이슬람 국가 목표물 공격을 우선시하면서 새해로 미뤄졌다고 하는데요. 이날 새벽 1시 50분경부터 카라카스 전역에서 최소 7차례의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저공 비행하는 전투기 소리가 들렸고 베네수엘라 군 본부가 있는 티우나 요새가 폭격당해 대형 화재가 발생했거든요. CNN은 미란다주 해안 도시 히게로테 공항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영상을 공개했고 카라카스 남부 주요 군사기지 인근에서는 전력이 끊겼어요. 갑작스러운 공습에 놀란 주민들이 여러 지역에서 거리로 쏟아져 나왔는데 베네수엘라 국방장관 블라디미르 파드리노의 자택까지 파괴됐다고 합니다. 가장 놀라운 건
마두로 생포 작전이었는데요. 트럼프는 그날 오전 5시 21분 트루스 소셜에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아내 실리아 플로레스를 체포해 베네수엘라 밖으로 이송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CBS 보도에 따르면 이 작전은 델타 포스가 수행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떻게 체포했고 어디로 이송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거든요. 이 사건은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23년 만에 미국이 다른 나라 대통령을 체포한 사례가 됐는데요. 당시 미국은 대량 살상 무기를 명분으로 이라크를 침공해 사담 후세인을 체포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1989년 파나마 침공이 있었고요.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는 CBS에 트럼프의 전략을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마두로가 어느 정도 협조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무력 침략 행위라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제국주의적 잔혹성이라고 표현했고 터키도 강력히 규탄했어요. 반면 아르헨티나 같은 친미 국가들은 마두로를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며 사실상 지지 입장을 보였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논란이 큰데요.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인 브라이언 샤츠 상원의원은 베네수엘라 내에 전쟁을 정당화할 중대한 국가적 이익이 없다며 경고했습니다. 향후 전망을 보면 상황이 복잡한데요. 일단 마두로를 제거했다고 해서 베네수엘라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베네수엘라는 정규군만 10만에서 20만 명이 되고 예비군과 민병대까지 합치면 엄청난 규모인데 미국이 파나마처럼 병력을 투입한다 해도 완전한 장악은 어려울 겁니다. 제한적인 공습과 특수부대 작전으로 마두로를 체포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후 친미 정권을 세우고 안정화시키는 게 훨씬 더 큰 과제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난민 위기인데요. 미국 싱크탱크 니산켄 센터는 침공으로 내전 상태가 벌어질 경우 최대 300만 명의 새로운 난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미 77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한 상황에서 300만 명이 더 늘어나면 주변국들은 물론 미국의 이민 정책에도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가 이민자 억제였는데 베네수엘라 침공이 오히려 이민자를 증가시키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군부 문제도 복잡한데요. 마두로 정권의 고위 군부들은 모두 마약 밀매로 부를 축적해왔기 때문에 새 정권이 들어서면 미국 법정에 서야 할 처지입니다. 이들이 순순히 권력을 내놓을 리 없고 그렇다고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면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과이도 같은 야권 지도자가 새 정부를 구성한다 해도 군부를 어떻게 통제할지가 큰 과제가 될 겁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한 나라가 부패와 마약으로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군사 개입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한때 남미 최고의 부자 나라였던 베네수엘라가 정부 전체가 마약 조직이 되는 비극을 겪었고, 이제 미국의 군사 점령이라는 또 다른 시련을 맞이하게 됐거든요. 향후 베네수엘라가 어떤 길을 걷게 될지, 그리고 이번 침공이 중남미와 세계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시점입니다.